독일 서부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 자리 잡은 도시 도르트문트는 매우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독일 서쪽의 중심지답게 옛부터 교통이 발달했고 많은 이들이 도시를 왕래하며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18세기 산업혁명 당시엔 석탄 채굴로 인한 탄광이 들어서면서 광공업의 도시로 떠올랐으며 이 지역에서 석탄 채광을 하던 회사 티센이 철강 산업이 뛰어들면서 광공업에 이어 철강업이 발달한 독일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죠. 당시 독일 전역에서는 스포츠 열풍으로 인해 많은 스포츠 단체들이 만들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 지역에 위치한 세인트 트리니티 교회 역시 청소년 회원들을 모집해 스포츠 단체를 형성하고 있었죠. 교회엔 다양한 종목의 회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엔 당연히 축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독일의 스포츠 클럽들은 체조 종목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다른 종목들은 관심을 받지 못했죠. 축구 종목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이들은 투자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유니폼, 심지어는 공마저도 자비로 구매해서 연습하던 실정이었죠. 또한 선수들은 교회 자제들의 지나칠 정도로 엄격한 관리에 진저리가 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교회 회원들은 축구라는 종목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겼죠. 트리니티 축구 소속 선수들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자신들이 은근히 무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결국 1909년 12월 19일 40여 명의 트리니티 축구단은 시내에 위치한 중빌트슐츠라는 레스토랑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축구 클럽을 결성하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교회인들은 이들의 모의를 미리 알아냈고 해당 레스토랑을 폐쇄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죠. 결국 회의 소식을 전달받은 트리니티 교회의 지도자 휴버트 데볼트는 곧장 레스토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축구단원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죠. 사실 단체를 떠나 새로운 축구팀을 창단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엄청난 모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신부에게 설득당한 대다수의 단원들은 현실의 벽을 느끼고 레스토랑을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모두가 떠난 테이블에는 어느덧 18명의 트리니티 유스 출신 젊은이들만 남아있었죠. 애초에 이들은 철저한 계획 속에 축구팀을 짜려 했던 게 아닌 매우 즉흥적인 제안으로 인해 모인 것이었으며 심지어 축구팀 이름마저도 정해두지 않은 상태였죠. 그때 누군가가 레스토랑 벽에 붙어있던 보르시아 양조장 포스터를 보고 보르시아 축구클럽은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보르시아의 뜻은 한때 독일이었던 프러시아의 라틴어인데 당시 민족주의가 판치던 독일에서 한때 유럽의 강호였던 프러시아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죠. 그렇게 1909년에 창단된 도르트문트의 보르시아 축구클럽이라는 뜻의 보르시 피파 아인 보르시아 09EV 도르트문트, 줄여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로 팀명을 정하게 되죠. 정말 단순하기 짝이 없는 클럽명이었습니다. 구단 운영에 있어 도와주는 사람도 그들을 지원하는 스폰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었고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한 18명의 젊은이들이 레스토랑에서 모여 만든 클럽 도르트문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유니폼은 파란색과 흰색 줄무늬에 빨간색 띠가 들어가 있는 다소 생소한 디자인이었죠. 자신들만의 축구 클럽을 운영한다는 것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랐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클럽에 들어온 선수들을 찾으러 지역 곳곳을 돌아다녀야 했고 클럽 운영 자금은 온전히 그들의 지갑에서 나가고 있었죠. 실수 하나하나가 클럽의 희체와 직결되던 시기, 우선 그들은 클럽의 몸집을 불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 끝에 1912년 여름 다른 3개의 지역 클럽들이 해산되었을 때 그들을 도르트문트로 합병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 중 합병된 클럽 브리타니아의 레몬색 유니폼 착상을 착안해서 1913년부터 노란 상의에 검정색상 바지로 이뤄진 유니폼을 입기 시작했죠. 또한 그들은 빨리 달리기보단 천천히 멀리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선수를 빠르게 보강해서 전국 대회를 나가기보단 지역 리그부터 우선 공략해 나가면서 루르 지역의 리그에서 상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며 마치 계단을 오르듯 한 단계 한 단계씩 차분하게 클럽의 미래를 설계해 나갔죠. 그러나 그들의 계획엔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디 사업을 시작하려면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이는 축구클럽도 마찬가지였죠. 클럽을 운영해오던 10여 년간 그들은 자신의 팀을 후원할 투자자들을 계속 모집했으나 소속 클럽을 버리고 나온 젊은이들이 계획도 없이 창단한 축구클럽에 후원할 투자자는 없었죠. 그들의 클럽 운영 방식은 분명 건강했고 문제가 없었으나 이대로는 말라주고 말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1923년까지 도르트문트는 감독마저 선임하지 못하던 상황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장의 성적을 만들어내는 게 투자를 빠르게 받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고 1920년에 들어서는 본인들의 스타일을 버리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선수 영입을 하는 듯 공격적으로 클럽을 운영했으나 그들은 이러한 공격적인 클럽 운영에 있어서는 경험이 없었고 결국 이러한 클럽 운영은 실패를 맞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도르트문트는 실패 하나하나가 클럽의 운영과 직결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재정 악화로 인해 도르트문트는 지역 리그조차 제대로 못 나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도르트문트는 파산 위기를 겪을 때까지 스폰서를 찾지 못하면서 그렇게 도르트문트는 현실을 모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을 만들어낸 허상이 되는 듯 했죠. 이때 망해가던 클럽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바로 지역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초창기 젊은이들이 클럽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작은 문제로 인해 건강하던 클럽 운영 방식을 바꾼 것에 대한 큰 아쉬움을 느끼고 있었죠. 시민들은 모금 운동을 하는 등 클럽을 살리기 위해 발로 직접 뛰어다녔고 그렇게 1929년 마침내 클럽은 파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죠. 20년 전 클럽을 창단했던 젊은이들은 지역 시민들의 도움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돈이라는 족쇄를 끊어버린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산 위기로 인해 떨어졌던 성적도 자연스레 회복하기 시작하죠. 20여 년간 지역 리그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갈고 닦은 실력과 투자 실패로 인한 교훈, 거기에 지역민들의 열렬한 지지, 그렇게 건실한 클럽 도르트문트의 앞날은 꽃길만 가득할 것만 같았죠.
1930년대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들어섭니다. 이들은 1차 대전 이후 패전국이었던 독일인들의 바닥난 자존심을 자극하기 시작했고 강력한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대게르만 제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프로파간다로 제1당의 자리까지 올라가죠. 이른바 나치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러한 나치즘이 들어서면서 독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도르트문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치 선전국장 괴벨스는 나치즘을 선정할 수단으로 스포츠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서부 독일 지역 리그의 최강자 도르트문트 역시 나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에 맞게 팀을 운영하라.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광공업, 철강업의 도시로 노동자들의 도시였으며 사회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었죠. 도르트문트의 보드진들은 나치당에 대한 매우 비협조적인 스탠스를 취했고 회장은 나치당 입당을 거부했죠. 결국 나치당은 도르트문트 보드진들을 완전히 물갈이해버렸으며 클럽 경영진들을 나치 추동자들로 갈아 끼우게 됩니다. 반나치 팜플렛을 인쇄한 직원들의 일부는 총살당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도르트문트는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나치를 홍보하는 팀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1945년 나치가 패망하면서 드디어 도르트문트는 자유를 되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합국들은 당시 도르트문트 경영진들이 나치의 추동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유로 클럽을 강제 해체했습니다. 나치에 대항하던 클럽이 나치로 물갈이되고 전쟁이 끝나니 나치의 추종자가 되어있는 정말 기구한 운명의 장난이었죠. 하지만 나치로 인해 물갈이됐던 이전의 도르트문트 경영진이자 창립자였던 그들은 이렇게 클럽이 사라지는 걸 두고 볼 순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현장 일선에 복귀해 클럽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녔고 도르트문트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던 주변의 두 클럽들과 합병하면서 간신히 클럽의 명맥을 유지했죠. 여기서 합쳐진 세 클럽 각각의 이름을 떼와 볼슈피엔, 페어라인, 보르시아가 도르트문트의 약자가 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당시 도르트문트를 위해 존재하는 말이었습니다. 클럽 합병으로 인해 세 팀의 우수한 선수들이 모이면서 이전보다 오히려 전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상 이적료 없이 선수들을 영입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한층 강해진 도르트문트는 서부 지역 리그를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당시 도르트문트가 속한 베스트팔렌 지역의 최강자는 샬케 공사였는데 47-48 시즌 도르트문트는 이들을 제치고 지역 리그에서 1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베스트팔렌 지역 대표로 독일 전국 리그에 참여하게 되죠.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룹들이 자신들을 제치고 전국대회에 진출하자 샬케 공사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도 독일 최고의 더비로 불리는 레비어 더비의 시작이었죠. 그 후 1년 뒤인 48-49 시즌 또 한 번 지역 리그에서 우승하게 되면서 전국 리그에 참여하는데 여기서 무려 결승까지 진출합니다. 여기서 BVB라는 약어를 처음으로 공식 사용했는데 결국 VfL 마이나함을 상대로 2-3으로 패하게 되죠. 하지만 도르트문트에게 이는 엄청난 의미를 가졌습니다. 40년 전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홧김에 만든 클럽은 어느새 독일 2위 클럽이 되어 있었죠. 이후 지역 리그인 오버리가에서 4950, 5253, 5556, 5657 시즌을 차례로 우승하면서 베스트팔렌 지역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때 전국대회에 참여했던 5556 시즌 카를스루어 SC를 상대로 4-2로 우승을 거두면서 구단 역사상 첫 마이스터샬레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창단 46년 만에 독일 최정상에 오른 것이죠. 이후 1년 뒤인 5657 시즌 역시 동일한 스쿼드로 함부르크를 상대로 4-1 승리를 거두며 전국대회에서 또 한 번 우승하게 되죠. 당시 도르트문트의 핵심 자원이었던 알프레드 삼총사의 공격력은 굉장히 파괴적이었으며 그중 알프레드 프라이슬라는 지금까지도 도르트문트 역대 최다 득점자로 기억돼 있죠. 6263 시즌엔 FC 퀼른을 상대로 3-1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국대회 세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베스트팔렌 지역에서 조용히 불던 노란 바람은 어느덧 폭풍이 되어 독일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클럽을 창단할 당시 18명의 청년들이 꿈꿔왔던 망상은 어느샌가 현실이 되어 있었죠. 1963년 8월 24일 독일 프로축구 리그 분데스리가가 창설됩니다. 이전까지는 지역 리그의 우승자들이 모여서 전국 대회를 열어서 우승자를 겨뤘다면은 이제는 지역을 넘어서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한 축구 리그가 펼쳐진 것이죠. 그렇게 16개의 원년 멤버 중 한 팀으로 도르트문트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분데스리가 합류 초기 도르트문트는 상위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64-65 시즌인 독일의 FA컵인 포칼컵에서 알레마니아를 2-0으로 꺾고 첫 포칼컵 우승을 거두게 되죠. 이 자격으로 65-66 시즌 UEFA 컵 위너스컵에 진출, 결승전 빌 샹클리의 리버풀을 2-1로 꺾고 우승하게 됩니다. 이는 독일 클럽이 유럽 대항전에서 얻은 첫 트로피였기 때문에 의미가 컸습니다. 이제 도르트문트는 독일을 넘어서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먹어주는 클럽이 된 것이죠. 구단은 리그에서의 선정과 위너스컵으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손에 넣었습니다. 구단 수뇌부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훨씬 과감하게 투자했고 좀 잘한다 싶은 선수들은 오버페이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큰 돈을 처음 만져본 졸부가 생각 없이 돈을 펑펑 쓰는 것과 비슷했죠. 어느새 도르트문트의 금고에는 돈이 바닥나 있었고 클럽은 심각한 재정 문제에 휩싸입니다. 문제는 성적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가 없었죠. 결국 비싸게 데려온 팀의 주축 선수들은 구단 재정이 악화되자 팀을 떠나버려 이는 악순환을 만들더니 7-1-72 시즌 리그 17위를 끝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되는 수렁에 빠집니다. 해당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게 11-1로 패하는 치욕까지 겪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뮌헨과의 최다골 차이를 기록하고 있죠. 68-69 시즌 리그 16위로 한 끗 차로 잔류에 성공했던 때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르트문트는 재정 악화에 더불어 강등까지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나 하늘이 도르트문트를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는데 1974년
2014년 서독 월드컵이 겹쳐지면서 도르트문트 지역에 매우 큰 경기장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이는 월드컵이 끝나고 가장 가까이 위치한 도르트문트가 차지하게 되죠. 그렇게 총원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독일 최대의 축구 경기장 베스트팔렌 슈타디오는 도르트문트의 홈구장이 됩니다. 이러한 뜻밖의 행운과 더불어 2부 리그에서의 폐간 수련을 끝으로 7576 시즌 2부 리그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4년 만에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하죠. 이때 당시 도르트문트의 스폰서는 삼손이라는 담배 회사였는데 도르트문트는 1부 리그에 진입한 김에 더 많은 스폰서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클럽 로고에 삼손을 대표하는 사자 문양을 집어넣는 근본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팬들로부터 매우 좋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 스폰서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면서 2년 만에 원래 로고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일부로 돌아온 도르트문트였지만 클럽은 더 이상 이전의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던 팀이 아니었습니다. 77-78 시즌엔 당시 분데스리가 최강팀이던 메넨글라드바흐에게 12대 0으로 대패하기도 했으며 이는 지금까지도 도르트문트 역사상 최다 실점차 패배로 기록되어 있죠. 당시 최전성기를 달리던 독일 축구의 상한가는 별개로 도르트문트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뇌부들은 클럽 재건을 위해 31대 감독으로 우도 라테크를 선임하는데 그는 이전 팀 바이에른 뮌헨과 메넨글라드바흐에서 각각 리그 우승을 이끌어냈던 감독이었죠. 라테크의 지도 아래 도르트문트는 10위권에서 6위권까지 올라오는 등 한층 나아진 성적을 보였으나 결국 그도 클럽을 살린 데는 실패했고 80-81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로 떠나버렸죠. 이후 도르트문트는 또 한 번 힘든 시간을 겪습니다. 85-86 시즌엔 16위를 하며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가기도 하죠. 당시 도르트문트에 3년 이상을 머물렀던 감독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감독들은 1-2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해서 교체되어 왔죠. 당시 도르트문트는 우리가 알던 그러한 도르트문트의 이미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던 86-87 시즌 도르트문트의 순위가 가뿐 4위를 기록하면서 UEFA컵 진출권을 따내게 됩니다. 이는 전 시즌 16위로 강등 플레이오프를 거쳤던 것과는 매우 다른 시즌이었죠. 당시 클럽은 재정 악화를 극복하고 선수들을 영입하는 등 조용히 전력 강화를 진행 중이었으며 87-88 시즌 리그 13위로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UEFA컵에서 16강에 진출하면서 조금씩 차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88-89 시즌에는 안드레아스 멜러, 미하엘 루메니게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하고 그렇게 리그에선 7위를 기록했으나 포칼컵에서 브레멘을 4대1로 잡아내면서 24년 만에 클럽의 두 번째 포칼컵을 들어올리게 되었죠. 리그 순위는 이전과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북양 클럽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도르트문트의 전성기는 91-92 시즌부터였죠. 스위스 리그의 명장 오트마이 히츠펠트가 도르트문트의 46대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또한 스위스 최고의 공격수였던 샤피자를 영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죠. 그렇게 91-92 시즌 리그 2위를 기록하는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게 리그 2위의 자격으로 출전한 UEFA컵에서 무려 결승에 진출, 바주의 유벤투스를 상대로 합산 스코어 6대1로 준우승에 그쳤지만 이는 엄청난 성취였죠. 이때 독일 축구협회는 도르트문트에게 2,500만 마르크를 지급했는데 이는 1970년대 바이에른 뮌헨, 80년대 함부르크 이후 독일 클럽이 이 유럽 대항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포상금이자 다른 클럽들에게 자극을 주는 촉진제이기도 했죠. 갑작스러운 거액이 들어오면서 도르트문트는 제대로 된 선수 영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UEFA 준우승의 여파로 많은 유망한 실력 있는 선수들을 데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도르트문트의 황금기가 시작됩니다. 92-93, 93-94 시즌 리그 연속 4위로 황금 세대들은 천천히 분데스리가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94-95 시즌 도르트문트는 브레멘을 승점 1점 차로 제치고 마에스터 샬레를 들어올립니다. 이는 62-63 시즌 전국대회 우승 이후 무려 32년 만에 도르트문트가 독일 최정상에 서는 순간이었죠. 이후 다음 시즌인 95-96 시즌 또 한 번 1위를 차지하면서 2연속 리그 우승 기록을 세웁니다. 마치 30여 년간 지속됐던 클럽의 암흑기에 지친 팬들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았죠. 하지만 96-97 시즌 리그 3위를 끝으로 3연속 리그 우승은 아쉽게 잘려됩니다. 그러나 이 시즌 도르트문트의 창끝은 독일이 아닌 유럽으로 향했죠. 작년 리그 1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갖춘 도르트문트는 8강전 프랑스의 AJ 오세르를 합산 스코어 4대1로 승리하면서 4강 진출. 4강전 퍼거슨의 맨유를 상대로 합산 스코어 2대0으로 승리하면서 무려 결승에 진출하게 되죠. 결승 상대는 4년 전 UEFA컵 결승에서 1대6으로 쓰라린 패배를 안겨줬던 유벤투스. 당시 명장 리피 감독의 유벤투스는 그라운드의 지휘자 지단을 필두로 델피에로, 디디에 데샹, 비에리, 콘테를 필두로 찬란한 스쿼드를 보유했으며 도박사들은 유벤투스의 낙승을 선언할 정도로 아무리 황금세대 도르트문트라도 전력차가 꽤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클럽 역사상 최초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한 도르트문트는 모두의 예측을 뒤집고 합산 스코어 3대1로 유벤투스를 격파하면서 비기어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4년 전 UEFA컵 결승에서의 패배를 씻어내는 순간이었죠. 이는 단연 클럽 최초의 비기어였으며 1983년 함부르크의 유로피안컵 우승 후 독일 클럽의 14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이었죠. 또한 인터컨티넨탈컵에서 브라질의 크루제이우를 2대0으로 격파하면서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 거듭나게 되죠. 1년 뒤 97-98 시즌 챔스 8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서 합산 스코어 1대0으로 떨어뜨려버리면서 당시 분데스리가 최고 클럽이었던 뮌헨에 대적할 사실상 유일한 상대로 지목될 정도로 명성은 크게 높아졌습니다. 10여 년간 기다려왔던 빌드업의 결실을 맺으면서 도르트문트는 강해졌으며 독일에서 가장 열성적인 관중들을 보유한 클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었던 도르트문트는 과거를 훌훌 털어내고 창창한 미래만이 기다리는 것만 같았죠.
지난 10여 년간 도르트문트가 일궈낸 성공이라는 열매는 너무나 달았습니다. 보드진들은 이러한 클럽의 성공에 매우 고무되었고 이제는 축구를 넘어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바로 도르트문트 축구 클럽을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것이었죠. 보드진들은 주식 상장을 위해서 많은 기업체, 은행으로부터 무리한 투자,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그렇게 2000년도에 들어서 도르트문트는 독일 축구 클럽 최초로 주식 상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심지어 상장 후 0102 시즌엔 6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같은 해 페예노르트에게 3대2로 아쉽게 졌지만 UEFA컵 결승까지 오르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이 주식 상장은 성공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0203 시즌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면서 시작됩니다. 챔스에서 조기 탈락하면서 챔스 수입원이 끊겨버렸으며 이때 독일의 미디어 그룹인 키르이가 파산하게 되면서 중계권료마저 끊기게 되어버렸죠. 또한 이 변동성이 큰 주식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유럽 대항전 조기 탈락은 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추가로 도르트문트가 과도기를 맞으면서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지게 되면서 클럽의 재정은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결국 적자를 메꾸기 위해 홈구장인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을 통째로 매각을 해야 했으며 당시 비싼 몸값을 자랑하던 팀의 핵심 자원인 로치스키, 얀콜러를 판매해야 했죠. 그리고 남은 선수단의 연봉을 무려 20%를 삭감하는 조치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보드진들은 당시 팀의 핵심 수비수 메첼더를 판매하기를 원했는데 문제는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메첼더와 재계약을 맺고 팔게 되면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메첼더는 클럽을 위해서 자신의 연봉을 낮출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결국 끝까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으면서 이적료 없이 FA로 레알 마드리드로 떠납니다. 그렇게 90년대 황금 세대들은 하나둘씩 도르트문트를 떠났고 성적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죠. 그러던 2005년 너무나 심각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클럽은 파산 위기를 목전에 두게 됩니다. 당장의 돈을 어느 정도라도 갚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 상황이었음에도 클럽은 더 이상 돈이 나올 데가 없었습니다. 결국 2005년 12월 클럽은 독일의 한 보험회사 경기장 스폰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미 임대로 돌려버린 이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에서 도르트문트가 활동할 시 구장 이름을 자신들의 보험사명으로 하는 것이 조건이었죠. 결국 베스트팔렌 슈타디온은 보험사 명을 따라서 시그날 이두나 파크로 명명됩니다. 경기장을 넘어서 이름까지 팔아야 했을 정도로 당시 도르트문트는 너무나 급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라이벌이었던 바이에른 뮌헨으로부터 200만 유로를 빌리기도 하면서 간신히 큰 고비는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의 황금 세대는 더 이상 없었고 클럽의 성적은 중위권을 행보하고 있었죠. 0708 시즌엔 리그 13위로 20년 만에 리그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무렵 최고 가격이 11유로에 육박하던 주가는 7년 만에 1유로도 채 되지 않았고 클럽의 재정은 계속해서 악화되어 왔죠. 구단 측 역시 도르트문트라는 이름으로 팔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도르트문트는 해당 시즌 포칼컵 결승에 진출했는데 이 포칼컵은 클럽에게서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포칼컵 우승 자체도 중요했으나 여기서 승리를 거두시 유로파리그를 나갈 수가 있었죠. 그렇게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리던 도르트문트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는 결국 한 골을 얻어맞으면서 2대1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치게 되죠. 이대로면 다음 시즌도 리그에서만 매진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도 뮌헨이 챔스 진출을 확정해둔 상황이었고 그렇게 도르트문트가 유로파 진출 자격을 대신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도르트문트의 감독 자리는 공석이 되죠. 0304 시즌 독일은 마인츠라는 클럽으로 화제였습니다. 마인츠는 2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독일의 작은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 클럽의 규모도 크지 않았으며 그저 2부 리그를 전전하는 독일의 여느 평범한 클럽과 같았죠. 그런 마인츠가 99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에 성공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도르트문트 수뇌부들은 마인츠의 기적을 이끈 이 젊은 감독을 눈여겨보고 있었죠. 그러던 2008년 이 젊은 감독은 마인츠 감독직을 사임했고 마침 이 시기는 도르트문트가 정말 오랜만에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을 따낸 시기와 겹쳤죠. 그렇게 시골 클럽의 기적을 쓴 전도 유망한 감독 위르겐 클롭이 도르트문트에 들어섭니다. 클롭은 도르트문트 지휘봉을 잡자마자 대대적인 리빌딩을 단행했는데 이영표, 수보티지 등 이 클럽의 어려운 재정에 맞춰서 가성비 있는 알짜배기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부임 첫 해인 0809 시즌 리그 6위를 기록하면서 성적을 올리는 데에는 성공합니다. 이는 0809 시즌 클럽 중에서 가장 적은 패수인 5패를 기록하며 얻어낸 성과였죠. 클롭의 부임 이후 팀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0910 시즌에 유망주였던 후멜스, 스벤 벤더, 루카스 바리오스, 케빈 크루스크로이치를 매우 싼값에 영입하며 본인만의 팀을 꾸리기 시작했고 챔스권이 4위 수성을 위해 분투했지만 승점 2점 차로 아쉽게 리그 5위를 기록하죠. 부임 3년 차인 1011 시즌 좋은 꿀 영입들로 선수단이 매우 강화되었는데 이적료 없이 피슈체크 영입, 하가하 신지를 무려 10억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영입, 또한 폴란드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유망주 레반도프스키를 40억에 데려오죠. 유스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마리오 게츠 역시 1군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렇게 이 시즌 도르트문트의 젊은 선수단은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1012 시즌 레버쿠젠, 뮌헨을 제치고 분데스리가 1위를 차지합니다. 클롭의 부임 3년차 만에 거둬낸 우승이자 이는 도르트문트의 9년 만의 리그 우승이었으며 그간 재정 악화로 망가졌던 도르트문트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러나 정말 오랜만에 찾아온 전성기를 도르트문트는 멈출 생각이 없었고 결국 1112 시즌 뮌헨을 제치고 리그 1위를 수성하면서 분데스리가 리그 2연패를 달성하게 되죠. 해당 시즌 승점 81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높은 승점 기록이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포칼컵 결승에서 뮌헨을 만나 5대2로 승리하면서 23년 만에 포칼컵을 들어올리고
올리며 더블을 달성합니다. 이 경기에서 레반도프스키의 해트트릭에 장렬했죠. 리그를 독주하던 바이에른 뮌헨이 본격적으로 도르트문트에게 라이벌리를 느끼기 시작하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시즌을 끝으로 팀의 에이스 가가 신지가 맨유로 이적합니다. 이에 클롭은 유스 출신이자 메넨글라드바에서 뛰던 마르코 로이스를 영입하면서 가가의 빈자리를 대체했죠. 그렇게 맞이한 1-2-13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29승 4무 1패라는 미친 기록을 달성하면서 리그를 씹어 먹어버립니다. 전 시즌 리그, 포칼컵, 챔스 모두 준우승으로 준우승 트래블을 기록한 뮌헨은 도끼가 가득 올라가 있었죠. 결국 도르트문트는 이번 시즌 뮌헨을 상대로 무리라고 판단했고 창끝을 독일에서 넘어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당시 도르트문트 팬들은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결과를 보고는 경악합니다. 도르트문트의 조는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아약스와 묶였죠. 도르트문트를 포함한 이 네 팀은 전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각각 다 막강했으며 지금까지도 챔스 최악의 죽음의 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클럽의 도르트문트는 무려 4승 2무를 기록하며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죠. 그렇게 만난 16강 상대는 우크라이나 클럽인 샤흐타르 도네츠크. 죽음의 조를 뚫고 올라온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이는 손쉬운 먹잇감이었고 합산 스코어 5대2로 완승을 거두고 4강에 진출하게 되죠. 다음 8강 상대는 전성기의 말라가였고 당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2차전 경기였던 후반 82분 말라가가 한 골을 더 집어넣으면서 2대1로 앞서고 있었고 당시 원전 다득점의 원칙에 따라서 도르트문트는 비겨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2분 안에 2골을 넣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 정규시간 90분이 되어서도 골은 나오지 않았고 도르트문트 팬들은 하나둘 경기장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후반 91분 로이스의 만회골이 터졌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선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1분 만에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추가 시간에 2골을 퍼부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같은 승리였죠. 4강 상대는 조별리그에서 만났던 레알 마드리드. 이미 1승 1무로 전적이 앞져 있던 도르트문트였기 때문에 자신감은 충분했고 합산 스코어 4대1로 승리를 거두며 16년 만에 챔스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만나고 싶지 않았던 팀을 만나게 되죠. 결승 상대였던 바이에른 뮌헨은 당시 리그에서 단 1, 2패를 기록하며 최절정기의 폼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무려 리그 골득 실자 플러스 80을 가져갈 정도로 공수 밸런스가 좋았으며 만나는 상대는 골 폭격으로 그물로 찢어버려. 해당 시즌 도르트문트는 뮌헨을 상대로 단 1승조 거두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팀의 주축이었던 게체와 레반도프스키의 뮌헨 이적설이 나돌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클롭의 도르트문트 역시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결승전 도르트문트는 의외로 대등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후반 중후반까지 스코어 1대1을 유지하면서 팽팽한 경기력이었죠. 특유의 걸레 수비를 펼치며 뮌헨의 미친 공격을 파괴했고 그렇게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며 경기는 연장전을 향해 가고 있었죠. 그렇게 모두가 연장전을 갈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후반 89분 로번이 1대1 솔로골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경기는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선 분명 아쉬운 결과였지만 1-2-1-3 시즌 뮌헨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몰아붙였던 팀은 도르트문트가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뮌헨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죠. 이 경기를 끝으로 뮌헨은 독일 클럽 최초 트래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13-14 시즌 게체와 레반도프스키가 뮌헨으로 떠납니다. 클롭은 미키타리안, 오바메양을 영입하면서 각각의 빈자리를 메꾸게 되죠. 그렇게 리그 우승을 위해 달렸지만 뮌헨의 아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뮌헨은 하인케스 감독이 나가고 과르디올라가 부임했는데 리그에선 3대0으로 도르트문트가 뮌헨을 털어버렸지만 포칼컵 결승에서 또 한 번 뮌헨을 만났을 때 0대2로 패하면서 리그, 포칼컵 모두 뮌헨에게 뺏기면서 준우승을 기록하게 되죠. 여기서 클롭과 가르디올라의 첫 라이벌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1-4-2로 시즌 레반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지동원 임모빌레를 영입, 맨유에서 죽수던 다가와를 영입하면서 선수 보강을 합니다. 그러나 해당 시즌 도르트문트는 리그에서 부진하게 되는데 클롭의 전매 특허였던 개개인 프레싱 전술로 인해서 선수들의 장기 부상과 컨디션 저하가 찾아왔고 이맘때쯤 분데스리가의 타 팀들은 클롭의 전술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죠. 결국 클롭은 포칼컵 결승을 앞두고 도르트문트를 위해서 팀을 떠난다라는 인터뷰를 남겼고 결국 해당 시즌 리그 7위, 포칼컵 준우승을 끝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도르트문트에서 위르겐 클롭의 7년간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클롭은 1990년대 황금세대 이후로 몰락해 가던 도르트문트의 전성기를 이끈 감독으로 히치펠트 이후 도르트문트의 레전드 감독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게 56대 감독으로 마인츠의 감독이었던 토마스 투헬을 선임합니다. 투헬은 클롭이 떠난 마인츠에 부임해 갓 승격한 팀을 리그 중상위권까지 올려놓은 감독으로 보드진들은 제2의 클롭을 꿈꾸며 투헬을 도르트문트로 데려왔죠. 그렇게 1516 시즌 카스트로, 바이글, 마인츠 시절 애제자였던 박주호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합니다. 해당 시즌 오바메양이 득점한 2위, 미키타리안이 리그 도움왕을 기록할 정도로 준수한 시즌이었지만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큰 벽을 넘지는 못했고 결국 리그 2위를 기록하죠. 또한 포칼컵 결승에서 또 뮌헨을 만나가지고 승부차기 끝에 패하게 되면서 준우승 더블을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 도르트문트는 3년 연속 포칼컵 준우승이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죠. 유로파리그에선 8강에서 클롭 감독이 갓 부임한 리버풀에게 합산 스코어 5대4로 패하면서 탈락하게 되죠. 그렇게 1617 시즌 도르트문트 주장이었던 후멜스마저 뮌헨으로 떠나버립니다. 이에 도르트문트는 우스만 덴벨레, 슈를레, 게헤이루, 뮌헨에서 괴체를 재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합니다.
또한 유스에서 활약하던 미국 유망주 플리식을 1군으로 콜업하죠. 그렇게 투엘 감독 2년차 홈경기 무패를 달성하며 리그 3위를 기록했으며 포칼컵 4강에서 미넨을 3대2로 격파, 결승에서 프랑크푸르트를 2대1로 잡아내면서 5년 만에 포칼컵 우승을 거두게 되죠. 이처럼 성적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으나 이전부터 투엘과 보드진들 사이에는 계속해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었고 결국 시즌 종료 후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렇게 1718 시즌 500억을 주고 데려온 덴벨레가 1년 만에 도르트문트의 에이스로 떠오르면서 바르셀로나가 2천억을 주고 데려갑니다. 또한 겨울 이적 시장에서 에이스 오바메양이 아스날로 이적하죠. 그렇게 제이든 산초, 야르몰렌코, 아칸지 같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합니다. 확실히 도르트문트가 영입 안 잘해요. 또한 보치 감독이 부임했지만 성적이 좋지 못해 시즌 도중 경질되었고 해당 시즌 무관에 리그 4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죠. 1829 시즌엔 헤르타 베르린의 돌풍을 일으켰던 파브르 감독을 59대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이 시즌 도르트문트의 주축이었던 플리식이 첼시로 이적하게 되죠. 또한 디알로, 딜레이니, 악셀 비첼, 마르빈 히츠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합니다. 이 시즌 도르트문트는 좋은 경기력을 펼쳤지만 미넨에게 승점 2점차로 밀리면서 리그 2위를 기록하게 되죠. 매우 아쉽게 놓친 시즌인 만큼 다음 시즌을 위해서 칼을 갈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1920 시즌엔 니코 슐츠, 율리안 브란트, 토르강 하자르 그리고 미넨으로 떠났던 후멜스를 재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합니다. 또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노르웨이의 유망주 폭격기 홀란드를 영입하죠. 해당 시즌은 산초의 잠재력이 폭발한 시즌이었는데 44경기 출전에 무려 20골 25시를 기록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만 19살에 불과했죠.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또 한 번 미넨에게 좌절해야 했습니다. 결국 리그 2위에 무관을 기록하면서 2시즌 연속 리그 2위를 기록하게 되죠. 2021 시즌 도르트문트의 수석 코치이자 2군 감독직을 수행하는 에딘 테르지치가 1년간 감독 대행을 맡게 됩니다. 또한 엠레장, 벨링엄, 메니에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하죠. 이 시즌 홀란드가 41골을 터뜨리면서 분데스리가를 폭격하기 시작하면서 리그 우승을 위해서 달리는 도르트문트입니다. 그러나 이맘때쯤 도르트문트에 도전하는 새로운 라이벌이 생기는데 바로 라이프치히였죠. 라이프치히는 2009년도에 창단된 클럽으로 빠르게 치고 올라와 어느새 분데스리가 상위권 경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넨과 라이프치히에게 밀리면서 리그 3위를 기록하게 되죠. 그러나 포칼컵 결승에서 라이프치히를 만나서 4대1로 찢어버리면서 간신히 무관은 면하게 되죠. 2일 2시즌 마르코 로제가 도르트문트 61대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이 시즌 도르트문트의 에이스였던 산초가 맨유로 떠나게 되죠. 이에 공격수 도니엘 말런 그리고 코베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역시 미넨의 벽을 넘지 못하고 또 한 번 리그 2위를 기록하게 되죠. 여기서 포칼컵, 챔스, 유로파 조기 탈락을 명분으로 로제 감독을 1년 만에 경질하게 되는데 팬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1년 만에 새로운 감독을 경질한 도르트문트의 회장 바츠케를 비난했죠. 그렇게 2-2-3 시즌 1년 전 임시 감독직을 맡으며 포칼컵을 들어올린 테르지치가 62대 감독으로 정식 부임합니다. 부임 직후 테르지치 감독은 세바스티앙 알레, 아데에미, 슐루터베크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완합니다. 또한 이 무렵 홀란드와 아칸지가 맨시티로 떠나게 되죠. 해당 시즌 비로소 도르트문트는 리그 우승을 차지할 기회를 맞게 되는데 리그 최종전 마인츠를 잡으면 자력으로 우승이 가능한 상황까지 만들었지만 의외로 마인츠가 선전하면서 경기를 끌려가게 되었고 후반 막판 따라가는 골을 만들긴 했지만 시간은 너무나도 부족했고 그렇게 경기는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시즌 미넨과 71점으로 무려 승점 동률을 이뤘지만 골 득실차에서 밀리면서 리그 우승에 또 한 번 실패하게 됩니다.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죠. 그러나 테르지치의 부임 1년차 성적표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는 괄목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23-24 시즌이 찾아옵니다. 도르트문트의 에이스였던 벨링엄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났습니다. 이에 테르지치는 필크루크, 자비처, 은메차, 벤세바인을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합니다. 또한 겨울 이적 시장 맨유로 떠났던 산초를 6개월 임대로 데려왔죠. 해당 시즌 분데스리가는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 레버쿠젠이 무패 행진을 기록하면서 분데스리가를 씹어먹었고 돌풍의 팀 슈투트가르트가 미넨을 제치고 리그 2위에 오르게 되죠. 도르트문트는 이러한 돌풍에 밀려서 리그 5위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포칼컵도 16강에서 탈락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이번 시즌 무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던 챔피언스리그 대진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PSG, AC 밀란, 뉴캐슬과 함께 FJ에 배치되어서 힘든 싸움이 예상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가뿐 1위를 기록하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16강 네덜란드의 PSV를 만나 합산 스코어 3대1로 8강에 진출. 그 뚫기 힘들다는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를 뚫고 무려 5골을 집어넣으면서 합산 스코어 5대4로 4강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난 4강 상대는 같은 조에 묶여있었던 파리 생제르맹.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도르트문트는 1무 1패를 기록 중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리의 낙승을 예상했죠. 그렇게 경기는 시작되었고 실제로 파리는 경기를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파리의 모든 공격을 막아냈고 단 한 번의 뒷공간을 골로 만들어내면서 1차전 우역승을 거뒀으며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파리에서 열린 2차전마저 승리하면서 합산 스코어 2대0으로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는 클롭 이후 도르트문트의 11년 만에 챔스 결승 진출이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죠. 2년 전 그저 대안으로 선임됐던 테르지치가 팀을 챔스 결승에 올려놓을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24년 6월 2일 도르트문트의 결승전 상대는 챔스의 전통 강호 레알 마드리드. 레알은 2020년대 최고의 스쿼드를 보유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팀으로 챔스 통산 15
5번의 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 중이었고 도르트문트보다는 한 수 위라고 평가받는 클럽으로 승부 예측 단체에서는 모두 레알의 낙승을 예상했죠. 각 팀의 레전드인 마르코 로이스와 토니 크로스의 고별전인 만큼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결승전이었으며 11년 전 클럽의 도르트문트가 챔스 결승전에서 좌절했던 바로 그곳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이번에는 테르지치가 챔스 우승에 도전하고 있었죠. 도르트문트는 쉼없이 레알의 빈틈을 공략했습니다. 전반전이 끝나던 직후 슈팅 개수는 무려 8대2로 도르트문트가 훨씬 좋은 찬스들을 많이 맞았죠. 그러나 그들은 골 결정력이 좋지 못했고 이는 결국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결국 후반 74분 카르바알의 코너킥 상황에서의 헤딩골이 장렬했죠. 선제골이 들어가면서 레알의 챔스 DNA가 제대로 발현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르트문트 역시 공격 숫자를 늘리는 교체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따라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던 마트센의 실책이 나왔고 레알은 이를 놓치지 않았죠. 도르트문트는 그들의 역사가 그렇듯 또 한 번 승리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도르트문트와 다른 스타 클럽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값 높은 허울 좋은 감독보다는 젊거나 유망한 감독들을 주로 선임했으며 그들에게 비전이 있다면 끝까지 믿고 지지해줬고 이름 없는 젊은 감독들은 이러한 신의에 보답하였죠. 또한 비싼 값에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기보단 젊고 잠재력 있는 유망한 선수들에게 투자하였고 이들은 후에 도르트문트의 황금 세대를 이루면서 전성기를 이끌어냈죠. 이는 많은 축구 팬들이 도르트문트라는 클럽의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름 없는 18명의 트리니티 유스 출신의 젊은이들이 도르트문트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름 없는 젊은 감독들과 젊은 선수들이 만들어내는 기적들은 지금까지 도르트문트를 지탱해온 원동력이 되었죠. 팬들은 이러한 젊고 이름 없는 이들의 도전을 항상 열성적으로 지지해주었고 이러한 팬들의 도움 아래 도르트문트는 여러 판의 위협에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죠. 이처럼 테르지치 감독은 클럽의 지휘봉을 잡아온 젊고 유망한 이름 없는 도르트문트의 수많은 감독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1909년 18명의 젊은이들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현재 독일을 넘어서 유럽 최고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